현재는 인천시 계양구청의 양궁 총감독을 맡으시면서 협회의 부회장을 겸하고 계시는 서거원 부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궁 서거원입니다. 식사들은 잘 하셨나요? 네. 시간 때문에 너무 촉박하게 급히 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은 8월 4일 날 양궁 올림픽 경기가 다 끝나고 8월 6일 날 귀국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원주에서 내일까지 회장기 대학 실업 연맹 양궁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한 달 만에 바로 이제 대회가 열리는데, 지난 올림픽 때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뒀던 임시연 선수, 김우진 선수 3관왕들 했잖아요. 이번 대회 때 전부 예선 들어가겠습니다. 한 명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혀 4강 결승 올라간 선수는 전혀 여기 계신 대표님 비롯해서 임원 팀장님도 전혀 모르는 선수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양궁 그만큼 스탑 없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올림픽 때 남자 개인전에 그 미국의 앨리슨 선수하고 그 대회했잖아요. 마지막에 동점 나와가지고 연장 슈퍼까지 갔는데, 그 앨리슨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슈퍼에서 4.5mm 정도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잖아요. 그 친구를 올림픽 5번 출전했던 선수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양궁 선수를 킬러를 할 정도로 잘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끝나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한국에 연습하러 전지훈련하고 갔는데 김우지 같은 선수들이 남자 한 50명, 여자 한 50명이 상주하고 있다가 한국 양궁만 생각해보면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어떤 누구가 선발되더라도 금메달 딸 수 있는 선수가 남자 한 50명, 여자 한 50명이 최정상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변한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지금 모두가 양궁하면 최고라고 인정을 해주는 종목이지만, 저희도 한때는 참 춥고 배고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1970년대 초중반까지, 그때는 아시아에서 그 남자는 일본, 여자는 중국, 그리고 북한 3개국이 최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70년 말에 유럽 시합을 나갔는데, 그때 일본 잘 살았잖아요. 70년대 초반까지 북한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유럽 때 가는데 그 일본 선수들이 뒤에 백에다가 선물을 바리바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과 시합하는 상대방 임원, 코치, 선수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한국 선수한테는 단 하나를 주지 않습니다. 그 작은 선물 하나 받고 싶을 수도 있고 무시당한다는 그런 서운함이랄까요? 기분 나쁘네.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 서러워서 못 살겠다, 우리 죽기 전에 일본 딱 한 번만 이겨보자. 일본 한 번 이기고 나면 양궁 다 시작. 오로지 타고 일본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에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뚜렷한 목표의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죽을 만큼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올림픽 최초로 출전했던 84년 LA 올림픽에 생각지도 못했던 무명의 서양순 선수가 지금 LA에서 양궁 아카데미 하는데 성과가 한산 됐습니다. 돈 잘 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됐죠. 그리고 그 서양순 선수가 금메달, 한국체육대학 교수로 있는 김진호 선수가 동메달 획득하면서 드디어 여자가 세계 정상에 올라서게 됩니다. 사실 매일 훈련하던 남자들이 충격적이 빠졌죠. 우리가 매일 시무식, 또 이와 같은 세미나 때마다 대단한 슬로건을 걸어놓고 외쳐댔던 거 있었죠. 세계 최고가 되고자 1등 한국 양궁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도 그 행사에 매년 참가하면서도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은 먼 나라에 있는 다른 선수 해야 될 몫인 줄 알았습니다.
그 엄청난 올림픽에 최초의 금메달을 했던 것을 보고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하니까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남자들은 조금만 더 집중하고 노력하고 들고 하면 우리도 꿈을 이루지 않을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그 결과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86년도 왔을 때 여자 대표팀 지도자를 맡았는데 제가 과감하게 뿌리쳤습니다. 저 남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모두가 여자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죠. 여자가 이미 정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자로 검증받고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밑바닥에 헤매고 있는 남자 선수를 맡아서 키워내는 게 오히려 내가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과감하게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86년도 태릉 선수를 과감하게 데리고 탈피해서 진해 선수로 내려가가지고 정말 2년 동안 지옥 훈련을 합니다. 죽을 만큼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최초 남자들 얘네들은 84년 LA 금메달 땄던 남자들도 4년이지만 88년 서울올림픽에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드디어 남자도 정상에 올라서게 됩니다. 사실 아시아에서는 남자 일본, 여자 중국, 북한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남자는 미국, 여자는 러시아, 그때 당시 소련이었죠. 세계 20년 최강이었습니다. 거의 한 3년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대 초반까지 북한보다 못 살았던 대한민국 양군이 어떻게 미국과 러시아를 넘겨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언간 생신 꿈도 꿀 수 없었더니 현실화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양궁은 최초로 출전했던 84년 LA 올림픽 때부터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총 11번의 올림픽을 참가했습니다. 4년으로 열린 올림픽 11번이면 44년이잖아요. 44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 전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궁 종합우승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스포츠 관계자 이야기합니다. 몇몇 국가의 종목들이 올림픽 출전해서 한두 번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정 국가 한 종목이 올림픽 44년간 저것을 유지한다? 저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 스포츠 양궁이라는 종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스포츠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아치팀, 코리아 아치팀 최고다 인정해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동안 44년 지켜오면서 84년 때는요 남자 개인전 금운동, 여자 개인전 금운동 개인전밖에 없었거든요. 금메달 2개인데 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 단체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88년 올림픽의 단체전 금메달 획득을 위해서 2024년까지 10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은 11연패가 돼야 되는데 베이징 올림픽 때 박성현 선수가 중국의 주안주안한테 장주안주안 그 엄청난 관람석에서 그 견제, 호루라기, 톡다기 소리, 북소리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역전돼서 개인전은 11연패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한 번 놓쳤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한 번 놓치고 개인전은 84년부터 2024년 파리까지 전부 다 내야지 다 성공했고 단체전은 한 번 놓친 적 없이 10연패. 남자는 단체전 생긴 일이 10번의 올림픽에서 3번 놓쳤습니다. 단체전 7번 우승을 하고 3번 놓쳤는데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양궁은 역시 여자지.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형편없어. 올림픽 10번 출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7번 단체전 우승했는데 3번 놓쳤다고 못한다. 그래서 지금도 선출하면 얘한테 우승으로 인터뷰하고 남자들 참가해요. 이게 굉장히 서운함이 있었죠. 이번에 이제 모처럼 남자들도 상관왕을 이뤄내면서 대등하게 올라섰다. 이렇게 80년도 중반에 정상에 올라서서 거칠 것 없이 질주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국제대회에 싹쓸이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요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올림픽에 좋은 성과 거뒀고
한 10년 동안 모든 게 싹쓸이했으니까 그때 일반 국민들께서는 한국 양궁하면 싹쓸이 종목, 효자 종목 그때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던 우리 어느 한순간에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예, 성공의 순간 위기가 시작된다고 하나요? 거칠 것 없었던 한국왕이 위기에 빠졌던 그 순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96년 미국에서 열렸던 아틀란타 올림픽 때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은 금메달 2개 땄습니다만 남자들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다가 미국에게 패해서 동메달을 획득했고요. 단체전에 또 다시 미국에 1점 차이로 240점 만점에 1점 차이로 실력이 할 수도 없잖아요. 1점 차이로 또 다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자 금메달 2개, 남자 은 하나, 동 하나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은 그 10년 동안 잘해오던 양국이 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때만 되면 꼭 미국이나 영국에 패할까? 이유가 뭘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올림픽 끝나고 돌아와서요. 3박 4일 동안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원인이 뭘까? 지나온 10년을 냉철하게 분석해봤는데 그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요. 당연한 거라 생각했던 그 작은 거 하나가 마지막 그 1점 차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90년대 중반까지 전세계 양궁 장비 시장은 미국이 약 70%, 일본이 30%. 두 나라의 두 개 회사가 세계 양궁 장비 시장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팔의 제품의 특성상 주로 남자들은 미국 제품, 여자들은 일본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년 최첨단 장비가 개발도 나옵니다. 두 회사에서요. 그런데 딱 올림픽 시작이 1년 전 되면 미국 회사와 일본 회사의 국가적 차원에서 자기들과 경계될 만한 국가에는 철저히 신제품 양궁 장비 보급을 차단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나름대로 IT 업계에서 3가지 품목 수출 규제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걸 듣고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들은 90년대 중반까지 그런 일 계속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왔거든요. 이야, 저런 것들이 견제를 국가 차원에서 하는구나. 어떻게 그런 거 없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 장비를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행히 일본 제품을 주로 쓰는 여자 선수는 제일교육이 많다 보니까 그쪽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제품을 주로 쓰는 남자들은 어떻게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보따리상들 딜러들에게 미리 성금을 주면 그분들이 가서 우리가 원하는 장비를 사다가 주는데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팀 감독들이 직접 미국까지 날아가서 미국에 보면 이제 법인들이 많잖아요. 현대자동차 법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 루트를 통해서 구입하는데 장비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장비가 있는데 살려고 마지막 페이를 딱 하려고 하면 본사에서 판매 불가. 결국 환상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까? 일본 장비는 얘는 구입할 수 있었는데 남자는 구입할 수 없으니까 모아놓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도저히 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데 방법 하나. 몸으로 어떤 훈련량 좀 더 늘려서 우리가 몸을 한번 배워보자. 그 방법을 따라서 죽을 만큼 노력하죠. 그 결과가 결국 아틀란타 올림픽 1점 차이를 패는 거잖아요. 끊임이 한국 양궁 견디려고요. 경기 방식 바꿔버리고 결정적 순간마다 장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본다면 지금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양궁 미래가 없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무에서 유를 참으면 우리 경기가 최고까지 최전자에 끌어올렸는데 장비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개발해보자. 뭐가 보이겠느냐? 해보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양궁협회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양궁 지도자들 모여서 그 공론의 장을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오. 강력히 요청해서 대한민국 양궁 사상 최초로 바로 아틀란타 올림픽 92년 끝나고 수원보에서 한 200여 지도자가 분위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도록 회의하고 양궁 모든 불평 불만을
내가 쏟아내고 그래서 추려가지고 개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받는 과정에 저도 살면서요 양궁 지도자 선수뿐만 아니고 모두가 양궁에 대한 불평 분명히 그렇게 많다고 처음 알았습니다. 몰랐거든요. 공론을 저희가 만들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불평으로 쏟아져 나온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메모해서 이러이러한 그 개선을 당하는 강력히 이러이러한 문제는 바로 해결하겠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인사 문제. 두 번째가 바로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의 짬짜리.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더라고요. 정말 공정하고 원칙에 의한 공정성과 투명해서 바로 조직의 신뢰가 만들어지는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가대 선발전 철저히 공정하게 하고 또 인사 문제도 모두가 인정하는 일을 만들어보자. 그때부터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 오면서 지금 모두가 다 대한민국 양궁하면 정말로 공정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누가 집행부의 바로 최고 권력자가 되더라도 이 제도는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지도자가 능력이 없다서 이 시스템 그대로 가면요 우리 앞으로 향후 한 30년, 40년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정의 틀 속에서 만들어보자. 두 가지가 만들어졌고 또 마지막 우리의 꿈 한 가지. 우리 손으로 최고의 장비를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흔들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1년 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두 종목만큼은 절대 외지 장비 사용 못하게 하자. 그리고 국내 양궁 장비 산업을 육성시켜보자. 그래서 우리가 키워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어렵게 결론내서 발표를 딱 했는데 조직이에요. 변화와 혁신 말은 참 쉽지 않다. 변화해야 된다. 혁신하자. 딱 막상 하자 하니까 불평, 불만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장난 아니다. 어떻게 사람을 가졌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다시 뭐 혁신하자고 다시 뭐 이럴 때 인정을 못한다. 거기다가 왜 그 장비 사다가 판매하는 딜러들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장비 영업 방해하느냐? 불평을 말도 못하고 또 16개 그때가 16개 시도거든요. 16개 시도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양궁 시작 3년 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이냐? 그러니까 왜 이제 장비 가지고 잘해왔는데 왜 하필 이 시점부터 못하냐? 우리 아이가 좋은 장비 쓰지 못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작년 문제, 진로 문제 책임져 줄래?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딱 그때 하는 이야기가 좋다 그렇다 치자. 그런데 국내는 국산 경경 만든 활 장비가 없는데 왜 제한 잘 못하게 뭘 가지고 시험을 뜯겠나?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물론 저 조사해봤죠. 조사해보니까 국산 경경 활 만든 회사는 없었습니다만 장난감 활 만든 회사가 세 군데 많은 이야기 있습니다. 설마 그거 활 시험하자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다 똑같은 조건이 왜 안 된다고 합니까? 해보고 나타난 문제들을 계산하고 뭔가 만들어낼 때 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거리 20m, 30m 두 거리인데 장난감을 틈틈 올라 쏘면 30이 날아갑니다. 해봅시다. 그때가 이제 세군데 장난감에서 회사도 아닙니다. 지금도 대여선배 일부 회원을 드리고 간의 수급으로 장난감 활 만들어서 그때 당시 활 양분 장비 그 장난감 활 한 세트에 2불 구입 세트 3불도 안 됩니다. 3불 10세트 이렇게 수출하는 영산업체 간의 수급에 이거 세군데가 던진 거예요. 이걸 시작하자고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혁신하지 안 된다는 강력한 요청으로 밀어붙이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요 장난감 활 가지고 시합하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박진감 넘칩니다. 왜? 첫 번째 예측 불허. 누가 우선 처음 들어요. 옛날 외제일 쓸 때는 전투를 이 학교 열심히 할 저 학교 벌써 매달 나오겠지. 장난감이 딱 하다 보니까 1등 날리다 활 따라 흘러주면 그냥
이게 예측하지 못하다 보니까 손에 땀을 쥐는 긴장을 있잖아요. 두 번째 움찔 기사, 문이 70%. 그런 과정에서 기록 다 끝나고 집계하면 그래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나옵니다. 그때 세 군데의 장난감 회사 중에 2개 회사가 적극 집계를 넣기 시작합니다. 협회 차원에서 딱 보호해 주니까 이거 조금만 투자하면 이거 한번 해보면 하겠다. 나름대로 모두가 그렇잖아요. 예, 기업은 명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스포츠는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조금만 이렇게 개발해서 투자해서 나는 만들어내면 되겠다 하니까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그 활약을 하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저희들이 회사를 경영을 해봤겠습니까? 제조 과정을 하겠습니까? 하면 된다는 그 뜨거운 열정 하나로 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양궁 장비 하나하나 개발 과정에 오르다 보니까 적작자나 개발하는데도 대득 연구단지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그 날개가 8개월 붙여서 탄력 유지하는 거거든요. 양 날개가. 그래야 뒤틀림 없고 탄력이 좋아지는데 맨 안에 속대에는 우드가 들어가요. 나무가. 그리고 나중에 그라스 아이바, 카본 아이바 다 붙이는데 접착제 하나가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끼리 붙이는 접착제에 따르고요. 나무하고 그라스 아이바 붙이는 접착제, 그라스 아이바끼리 붙이는 접착제, 그라스 아이바 카본 붙이는 접착제 하나하나 개발 과정이 와 이게 장난 아니고 서로 많이 받았는데 너무너무 어렵고요. 무시도 많이 되고. 근데 제일 조직에 힘들던 문제는 뭐냐? 우리의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지도자들 집행부에서 좀 지켜만 봐도 좋겠는데 딱 자리 잡고 늘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자식들 가만 보니까 저거 문제가 있는 놈들이다. 저 분명히 장난감에서 결탁해서 지금 디베이트 받아고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저 고발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요런 모함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버티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모함. 그래서 외부에서는 몰라요. 내부에서 계속 견제합니다.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시작했던 서너 명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거 누구를 위해 좋은 우리는 거냐. 제발 우리가 때리시지 않아요. 도저히 더러워서 못하는 거다. 집에 가면 와이프가 도대체 돈도 안 내는 개인도 싸우면서 왜 벗어 요것도 사는 거야. 제발 편하게 살자. 개발해서 선선보험 누가 당신 뭐 월급 좀 준다더냐. 집에 가면 말이지요. 밖에 나오면 살짝 느끼고 제가 분명히 욕 받아먹었을 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때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 아니겠느냐. 10년만 딱 해보자 했잖아. 10년간 딱 들고 파서 그때도 실패했다 안 됐다 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양국에 떠나자. 지금 이제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양 미래 없어. 앞으로 무조건 한국양은 큰 집 사라질 수밖에 없어. 선수 적지, 장비도 이거 갈수 장비 비싸지고 견제 가는데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할 거냐 이거. 해보자. 서로 위로하면서 가는 과정이 눈물 납니다. 96년 아트란타 올림픽 끝나고 7월달 끝나고요. 1년 반 정도 개발 과정에 선천에서 나와가지고요. 장난감 회사 살다시피 하면서 개발 과정에 지금도 울컥해지는데요.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 1년 반 시간이 한 15년 같은 느낌. 중간에 우울증도 나올 정도로요. 정말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위기 속에 지금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위기는 기회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1년 반, 딱 제가 뜻밖의 우리에게 행운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략은 타이밍이라고 했나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진 거죠. 바로 개발 시작 1년 반이 지난 1997년 12월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온 나라를 혼돈의 구름풍이로 빠뜨리게 된 바로 국가부도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중학생들 외국 제품 한 세트가 350만 원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350만 원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때 한 달 급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350만 원 주고 그 한 대 한 세트를 사면 이거 몇 년 써야 하잖아요. 우리가 골프 아이언 세트 한 세트 사도 이거 10년 쓰잖아요. 프로가 아닌 이상 그냥 맞는 일정이 않고 돌고 맞으니까 수명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양봉은요, 6개월 8개월, 6개월 8개월. 계속 날개를 당겼다, 탁 당겼다, 탁 끌다 보니까 타격이 줄어들어요. 화살 10에 떨어지면 바람 불 때 적중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아이들 1년에 활 2개 썼어요. 활 2개. 350마리 활 2개면 700만 원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70년대 중반에, 90년대 중반에 700마리면 시골에서 암소 한 마리 팔아도 활 2개 못 샀습니다. 그래서 논이나 밭 정도 팔아주니까 활 2개 살 정도였죠. 그랬던 활이 아이를 딱 타기 위해서 98년 6월, 7월, 8월 정도에서 기억나시죠? 그때 890원, 910원 왔다 갔다 하는 일불당. 그게 2,000원대 올라갑니다. 따라가요. 350만 원 하던 활이 딱 98년 중반쯤 하니까 활 한 대에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활 2대에 사면 2,000만 원 넘게 줘야 활 2대 살 수가 있습니다.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자살자가 속출했던 그 어려운 시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아이가 활 2,000만 원 넘게 주고 활 2대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뭐를 아십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 녀석 때는 그래도 통찰력이 있었구나. 아이만 볼 줄 알고 미리 국산을 제시하시겠구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써다가 사장 활 2대 어떻게 2,000만 원 주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쓰지 말라고 우리가 개발해 국산을 쓸 수밖에 없었죠. 활 한 대에 10만 원, 2개 30만 원. 제품이 떨어지지만 쓸 수밖에 없었죠. 제품 개발에 박차가는 결정성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 결과 아무 생각지 못했던 개발 4년 만에 2000년 시드를 올 때 꿈에 그래도 우리 국가대표 정원이 우리 활을 들고 축제에서 금메달 4개 중에 3개를 획득합니다. 전세계 양궁계가 경험했죠. 4년 전에 아틀란타 올림픽 때 전혀 보지 못했던 이 활이 언제 여기까지 왔을까? 언제 이 활이 어느 날 활이야 도대체? 한 대에 끝날 때마다 사인 찍어가지고 구경하죠. 난리 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정말 지독한 놈들이다. 4년째 전혀 보지 못했던 이 활을 언제 개발했을까? 와 정말 대단한 놈들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기분 좋게 우리 활을 가지고 그걸 4개 중에 3개를 땄으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동안 4년 동안 받았던 그 엄청난 수모, 의심, 견제, 모함 정말 한 줄에 다 녹아냈고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 뿌듯했죠. 딱 기후했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2군데의 장난감 회사가 계속 돈 투자해서 제품 개발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해봐야 국내에 선수 몇 명 되겠습니까? 판매하다 보니까 국내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투자 대비 부가가치가 도저히 안 되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수출만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2군데에서 CD 올림픽 조직위원회 협의해서 경기장 입구에다가 부스를 마련해놓고 국산한테 다 DP합니다. 해놓고 홍보를 하는데 전 세계 양고기가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만 거기서 한 대도 수출 계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대를 못 받았어요. 이분이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정도 우리가 금년 3개씩 땄는데 활을 한 대도 못 받았어요. 무조건 많은 기구구나. 귀국하자마자 업종 변경하겠습니다. 양국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딱 선언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온 그 살아온 세월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서 중단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정사상입니다. 손만 대봅시다. 갑시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줄 테니까 좀만 같이 갑시다. 이게 양육이 살아가는 길이고 또 양육이 살 때 당신들 개발 잘 되면 당신들 살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설득에도 돈이 되니까 안 되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한 지도자는 한 4, 5명이 모여가지고 1인당 한 평균 2천만 원씩 우리가 각출하자. 그래서 지원하면서 연구 개발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도록 녹음하고 설득해보자. 28명 정도가 함께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돈을 은행에 넣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적금 깨고요, 보험 깨고, 나름대로 있는 걸 빽빽하게 걸어가지고 1,500만 원, 1,3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한 28명이 해서 그 돈을 걷어가지고 2군데 개발료 나눠주면서 개발료 그때 쓰시고 함께 합시다. 그때
이걸 받아 개발을 쓰는데 그때 만약에 영업이 안 되면 문 닫게 되면 우리 양국의 전체 빚쟁이밖에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지원했는데도 만약에 성공 못하면 우리 그도 깨끗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성공하면 이자 필요 없고 원금만 더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해보자. 설득하는데 오케이. 그리고 4년 후에 2004년 아테올림픽 때까지만 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문 닫겠다. 오케이. 처음에 한 30명이 시작했던 이 양궁 장비가 크했더니 한 20명, 27명이 같이 함께 하는데 힘이 더 파워가 세집니다. 힘이 나더라고요. 정말 개발해 하면서 아테올림픽의 낮 기온이 42도, 43도 그때 당시에 이번 올해 보니까 5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양궁 9일 동안 올림픽 치르는데 그 엄청난 42도, 43도 그 폭염에 장비가 견딜 수 있는 정말 열에 강한 활을 만들어야 개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캐나다 모케에 있는 단풍나무 아주 그 나무치 단단하거든요. 열에 강합니다. 모케 그 단풍나무 또 러시아 시베리아에 있는 물풀의 나무 구입을 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면 다시 다른 재료 구입해서 개발하고 3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 결국 성공합니다. 열에 강한 말을 만들어서 딱 선수 1인당 2대씩 가르치는 겁니다. 아테올림픽 파나티나이코 양궁 경기를 딱 하는데 9일 동안 시작하는데요. 그 엄청 포켓에 팔을 딱 놓고 선수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시간 되면 딱 팔을 들고 나가서 시합하고 또 나와서 대기하죠. 3일, 4일 되는 순간부터 이 활들이 열에 이제 완전히 눌러붙어가지고 가만히 세워놓은 활이 저쪽에 갑자기 펑 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바꾸지 누구한테 빨리 가서 확인해봐. 다행히 미국 제품이에요. 우리 하나 아니지. 예. 다행이다. 그 다음 오후에만 저쪽에 타는데 확인해. 일본 제품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하루에 한 주씩 파는 거 터져. 살아남은 할 때도 이미 이제 열에 완전히 물 터져가지고 쏘면요 팡팡 꽂히는 게 아니고 화살 나를 보입니다. 빌빌 바람 살살 불면서 싹 빠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폭염에 개발했던 한국 양궁 장비 쏘는 순간 팡팡 꽂히니까 외국에서 와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 결과 또다시 금메달 4개 중에 3개를 획득하죠. 두 번의 올림픽 양궁에 걸려있는 총 8개의 금메달 중에 6개를 휩쓸어가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누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아테네 올림픽 끝난 직후에 제품의 주문이 3도 이상한데 그 2개의 장난감 회사 갑자기 공장 증설하죠. 직원들 하루에 3개월 24시간 풀 가하고 하는데도 처음에 3개월 제품 밀리더니 나중에 8개월 우리 국산 제품 하나 한 대 사려면 외국 사려면요 1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인스펙트가 죄송합니다. 검사가 할 필요도 없어요. 만들기 무섭게 수치를 바꿀 정도로 폭발을 흥정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직접 늘 목표하셨잖아요. 도쿄올림픽 바로 파리 올림픽 때 전 세계 양궁 선수들 10명이 출전하면 7, 8명이 들고 나온 활을 보셨을 겁니다. 그 두 군데의 장난감 회사이 활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양궁 장비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에 부착되는 액세서리 이제 비싼 것들인데 이건 거의 95%가 우리 겁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기를 최고 끌어올렸고 양궁장을 개발했잖아요. 지금 대한 체계 가명에 있는 65개의 종목 중에 경기력이 정상에 가 있는 종목이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올림픽 가서 몇몇 정상에 가 있는 종목 선수 중에 우리나라 제품으로 정상을 유지하고 종목이 몇 종목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부심 느끼는 것은 바로 최고의 성적을 가진 우리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가면 되는 종목 중에 유일하게 양궁만이 장비도 국산, 경기력도 우리 손으로 바로 이렇게. 그래서 그 수많은 난관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게 안 되면 우리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겠다, 죽겠다. 똘똘 뭉치는 이 결과가 하부장님 계속 정성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조직의 시위에서 나온 건데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선수가 지도자를 하고 또 집행부가 같이 서로 삼위일체가 한 몸이 산수를 할 수 있겠는가 엄청나게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느 조직이나 이 조직에서 제가 리더인데요. 어느 조직 가면 팔로워가 될 수 없죠. 저 조직에서 내가 팔로워지만 이쪽 가면 내가 리더일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와 팔로워 간의 그 경계선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저는 리더가 됐든 팔로워가 됐든 정말 최고의 바로 조직에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사람은 네 가지 키워드는 꼭 머릿속에 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렇게 대표님뿐만 아니고 우리 임원 책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적어도 5년,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는 안목을 취하겠다. 5년, 10년에 나는 5년, 10년에 우리 조직은 이 흐름이 정말 우리 업계의 흐름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F플랜, B플랜, C플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서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앞으로 얘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유도할 것인가 뒤에서 어드바이스 해줄 것인가 모든 조직이나 가정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적어도 5년, 10년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그 안목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그래 나는 이 조직을 앞으로 이 방향으로 끌고 가보겠다. 이 방향으로 한번 내가 사람 나름대로 미리 선전해서 대응해보겠다. 우리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8올림픽에 마지막 할당 내는 순간 1년 전부터 우리가 2023년부터 이미 LA올림픽을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년 전부터요. 파리올림픽이 아니고 LA올림픽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이제 1년 전부터 파리올림픽 끝났어요. 이거 그대로 이미 딱 맞춰서 가도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2028년 LA올림픽 조율하고 1년 전부터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양국 최소한 5년, 8년을 미리 내다보고 가는 겁니다. 남들은 올림픽 1년 남겨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다른 나라 대부분 그래요. 우리 이미 경기 시작 5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죠. 8월에 1년 전에 다 끝났던 겁니다. 끝났던 거 그대로 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2028년 바로 LA를 조정합니다. 보시나 이것 또한 바로 통찰에서 나오는 안목이다. 고민하다 보면 그래 이 발로 가보자 뭔가 결정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결단력이죠. 두 번째 키워드 결단력. 통찰력이 이른 결단력. 아무리 좋은 생각도 결단하지 못하면 꿈이죠. 꿈이잖아요. 근데 결단을 하고 중요한 겁니까? 세 번째 키워드 실행력이죠. 실행. 좋은 생각 가져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니 하는 말 못하잖아요. 망상이고 꿈이죠. 근데 우리 대표 선수들도요. 양궁이라는 이 종목이 호흡에 굉장히 관계가 많다 보니까 담배, 이 술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될 선수들이 많습니다. 물론 선수들은 술은 잘 안 먹습니다만 담배를 피우는 선수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동계훈련 11월 달 딱 들어오면 선수가 면담 하잖아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너 담배 피우는 것 같은데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담배부터 금연부터 좋다. 면담으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너 딱 한 달 끊는데 100만 원. 약속합니다. 1년 끊으면 500만 원 바로 통해. 입금시키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약속시켜.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할래? 1월 1일부터 제가 딱 끊겠습니다. 오케이. 약속한 거야. 1월 1일 한 달 끊으면 100만 원. 오케이? 딱 1월 1일 한 4일 정도, 3일, 4일 정도 지나면 선수 지나갈 때 다음 면에서 약속한다. 야, 너 포기했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직 안 될 가서 포기했다. 그러면 영원히 포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겁니다. 언제부터? 설 세우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도 지금도 다시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우고 있습니다. 뭐냐? 적어도 실현을 했으면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지속력이다. 그래서 통찰력, 바로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이다. 한 번 시작했으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들어가보자. 저는 정말 좋아하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말콤 그레디웰이 쓴 책 중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만 시간의 끝이 나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내 꿈을 향해서 우리 조직의 비전을 향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몰입하고 가보자. 뭘로? 뜨거운 열정으로. 언제까지? 10년 뒤에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루에 3시간이면 이게 바로 1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1만 시간, 하루에 3시간씩 10년간 하면 누구나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4가지 키워드는 절대로 잊지 말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 주어진 시간은 3시까지 주어지는 건데요. 때로는 시간 다 채우고 가다 보면 나갈 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끝까지 물고 들어도 끊게 또 어쨌든 막 5분, 10분 지나갈 때 있잖아요. 뒤에 이야기가 징그러운데 징그러워. 좀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끝까지 물고 오늘 가능하면 쉬는 시간 없이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신뢰의 문제잖아요. 신뢰. 그래서 한국 양군 아까도 정말 최초의 200여 명의 지도자에 모여서 세미나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문제하고 바로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의 문제였잖아요. 저 역시도 80년대 초 중반에 대표팀 딱 들어오니까 사실 그때도 양궁도요 거짓말 아닙니다. 저 창피한 일인데 우리도 짬짬하게 있었습니다. 딱 오면 지난번 잘했던 선수 국제대 잘했는데 그 선수 이번에 좀 선발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엉뚱한 병은 그 문제 생길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봐. 감독이 그 정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쟤도 이렇게 저 국가 선발전 방식을 바꾸서 뭐 어떤 해서는 좀 밀어서라도 하나 만들어봐. 이거 모두가 떨어졌어요. 양궁도 그렇습니다. 그때 몇몇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선발이 왜 합니까? 선발을 해놓고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뽑겠다라고 바꿔치기라고 이 순간부터 힘을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선발된 선수도 떳떳지 못하는 그런 나를 말을 가슴에 아픔이 있을 거고 그 안에 떨어진 선수는 내가 불공정함에서 내가 떨어진 거야. 실력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고 불공정함이야. 거기서 조직의 신뢰가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원칙의 기본은 원칙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바로 공정성,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신뢰가 안 만든 조직의 신뢰다. 신뢰가 없는 조직은 그대로 모를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하나씩 만들려는 과정이 오늘 이렇게 온 거거든요. 저희들은 간단하니까 지도자 모두가 지도자의 뿐이죠. 국가의 코치, 감독, 총감독 이게 지도자의 뿐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총감독에 하는 사람들은 뭐죠? 행정, 재정, 인사, 총괄하고 있는 바로 조직의 전문의사. 그럼 대한민국의 한 65개 정식 가면 경진한 집 중에 대한양궁협회 전문의사는 딱 한 명입니다. 한 명. 대한축구협회도 전문의사는 한 명. 배구협회 한 명. 전문의사 각 종목에 한 명씩밖에 없어요. 이 전문의사가 행정, 재정, 인사를 총괄하게 됩니다. 모든 힘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코치, 감독, 총괄만 해보려면 전문의사가 잘 보여야 됩니다. 전문의사가 대부분 종목 전문의사가요 조폭 두목입니다. 모든 비리를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 전문의사가 힘을 놨을 때 공정함이 이루어지는데 힘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짬짬이 시켜줍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들 주변에다가 힘 있는 자리에다 하나씩 꽂아 넣는 것이죠.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응을 하다 보니까 반대. 그래서 파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국가적 코치 감독 총괄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고등학교, 대학, 실업 이 지도자를 딱 해놓고 이 친구가 과연 청소년 국가에서 몇 명 만들어낸 지도자나 예. 그리고 국가대표 상주고 몇 명 배출했어? 국가대표 코치, 국가대표 선수 몇 명 배출 그 배출 선수가 올림픽 가면 그러면 몇 개 획득했던 지도자야? 쫙 넣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딱 그러면 자 오케이 이 친구 보면 열재나 모든 것들이 큰 문제 없어. 학폭도 문제 없어. 그렇다면 이 친구 딱 해서 대상자들 그럼 프레젠테이션 다 검증합니다. 양궁에 있는 지도자가 그 집행부 한 분이 없습니다. 다 외부에서 예,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다 불러가지고 7명 딱 만들어놓고 광화문을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신당 그분들 앞에서 국가의 코치가 됩니다. 나는 국가의 코치가 되면 어떤 말 어떻게 목표를 갖고 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쫙
그 점수 매겨가지고 국가대표 1명.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 뽑는다. 국가대표 코치로서 바로 조직에 공헌을 하는 사람 딱 보면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잘해왔는지, 얼마나 좋은 선수 계속 꾸준하게 유지해왔는지, 발굴해왔는지 이걸 가지고 평가해서 국가대표 코치 출신 중에 최적자를 뽑아가지고 다 감독을 역임한 자들 중에서 바로 총감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많다고 어느 날 갑자기 전무이사 짭짭해가지고 그냥 대학팀의 감독이 국가 감독 되면 절대 없습니다. 대학 야구는 무조건 지도에서 보면 코치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야지 건너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무이사 집행부의 위에다가 잘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지도하는 선수들이 얼마큼 좋은 선수를 많이 배출했느냐 이걸 바로 능력을 검증받고 바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일 시간에 그 선수 열심히 관심을 집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뽑아냈는데 그렇게 거기서 코치, 감독, 총괄 역임한 사람 중에 바로 지도 경력부터 바로 공정성, 열정, 또 행정 능력 검증된 사람들이 바로 그 조직의 전무이사가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들을 쭉 밟아 만들어낸 거죠. 그럼 선수는 어떻게 뽑아낼 것입니까? 이달 26일 날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 진행됩니다. 올림픽 지금 8월 6일 끝나가지고 오는데 이달 26일 날 1차 국가 선발전. 내년에 9월 달에 세계 선수권대회 있거든요. 그 국가 선발전 바로 또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 지금 한 달에 첫 시합인데 올림픽 메달 땄던 선수다 전반 예선 탈락해버렸잖아요. 그 선수 이번 국가 선발전 다시 하려면 완전히 효율 없이 또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해야 다시 국가 선발 재선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 그래서 아무나 국가 선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로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쫙 9월 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선수가 평균 국내대회에 한 10번 정도 평균 출전합니다. 그리고 앞에 계시는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국내대 10번 출전했습니다. 어느 한대 정말 크게 좋아서 최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좋은 성과 냈잖아요. 그리고 제일 잘 쌌던 기록에다가 랭킹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3월부터 9월 말까지 바로 남자는 한 600명, 여자는 700명 됩니다. 그럼 1등부터 700등, 1등, 600등 쫙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120등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바로 2025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해서 자격을 주는 겁니다. 아무나 대표 선발 전부 들어갑니다. 120명 뽑혀야 선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1등 고향 앞으로 끝. 이 선수가 한 달 후에 8일 동안 감염 평가를 합니다. 이 선수가 체력을 어떤 좋은 선수인지 기술력, 집중력, 다음력, 경기 운영 능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검증을 해서 64명의 선수가 120명의 선수가 64명. 또 한 달 후에 또다시 평가해가지고 8일 동안 평가해서 64명의 선수가 48명, 한 달에 32명, 24명, 16명, 12명, 8명. 남자 8명, 여자 8명 나오면 여기 국가대표. 인정. 바로 진천 선수의 입춘. 올림픽은 3명 나가잖아요. 남자 3명, 여자 3명. 그 8명의 대표 선수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이번에도 파리올림픽에 양궁 경기장을 똑같이 진천에서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바로 올림픽 경기가 똑같은 세팅된 자리에서 남자 8명, 여자 8명이 풀리그로 또다시 3번의 평가전을 치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성적순으로 남자 1, 2, 3, 여자 1, 2, 3 6명을 선발되죠. 평균적으로 7개월 정도 한 7개월에서 한 7번, 8번 정도 치러서 살아남은 6명의 선수가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입니다. 이 안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선수 자신부터가 자기 관리 철저히 보다는 절대 선발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10번 정도 선발 치는 과정에 집행부죠. 즉 코칭 스텝까지도 얼마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칙에 의해서 선발을 진행시켜줄 것이냐 정말 중요한 얘기죠. 모든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해서 조직 아까 말씀드린 신뢰하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선발된 딱 선수는 올림픽에 메달 따기 어렵다고 하는 내가 국가대표 됐습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 것이죠. 탈락된 선수는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 내가 좀 더 보완하면 다음 내가 내년 내년 국가선발대 될 수 있겠구나. 떨어진 선수도 떳떳하고 선발된 선수도 자부심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과정에 충실했으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딱 선발되고 나면 지금은 많이 없었습니다. 옛날 그런 친구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뭐라고 하느냐? 야, 마지막 추인할 때요. 태연이야 승인할 때 집행부 한두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큰일 났습니다. 이 중요한 올림픽 앞두고 한 달 실수가 때문에 1.7을 타다가 저 친구 지난 올림픽 때 금메달 3개 딴 선수 아닙니까? 8대 선발이 하는데 쏠려 다 집중하고 갑자기 천둥 꽉 치다 보니까 어머나! 놓친 바람에 1.7을 타다가 친구입니다. 참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1점 차가 선발된 저 친구 스펙 보세요. 저기 선수입니까 지금? 나이도 어리고 한 번도 국가대표 선발된 태어나고 사람을 노는 선수고 국내대 금메달을 못 갖고 친구인데 저가 어떻게 선발됐네요. 제일 되는 거 중요한 올림픽 어떻게 되는 거 나갈 겁니까? 큰일 났습니다. 딱 이것만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두 친구 교체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신 분이 꼭 계십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선발이 왜 합니까? 전년도 국제대 규정에 따라서 좋은 선수 남자 3명, 3명 뽑으면 되지. 왜 선발이 놓고 바꾸냐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서로 좋은 성과 나오지 않는 우리 과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결과에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위로 도모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 바람에 대한민국 수많은 양국이 많은 어린 선수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내같이 정말 나이도 어리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스펙 부족해도 가난해도 양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언제든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열심히해서 꿈과 희망,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양국 계속 새로운 스타가 탄생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양국의 힘이죠. 이렇게 선수 한 명을 최우선 키워내가지고 과연 이 친구가 나왔을 때 과연 이 친구가 과연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 친구를 지도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최고 기량을 바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고 리더가 되려면 우리가 초, 중, 고 대학에서는 보통 티처라고 하잖아요. 티처. 그죠? 선생님이죠. 티처. 티처가 티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조직사에서 티처가 있습니까? 티처는 없잖아요. 그죠? 코치가 있죠. 코칭을 하죠. 코칭. 그러면 티처하고 티칭하고 코칭하고 어떻게 틀릴까요? 이걸 많이 혼동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감히 그렇게 정의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티칭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코칭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다. 가르치는 거. 절대 아는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방향을 제시해주는 바로 어드바이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가르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방이 이 방향인데 너는 이쪽 방향에 이렇게 훈련했으면 참 좋겠어 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드바이스 역할을 해줄 때 바로 이 코칭이 필요한 거죠. 바로 티칭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조직사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팀 지도를 딱 줬잖아요. 절대 티칭하지 마라. 코칭. 이미 국가대 들어온 선수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자기 자세에 어느 정도 딱 만들어져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걸 내 입맛대로 갖추려고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기록이 끊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어드바이스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느 조직사에서 바로 파먼이 바로 렌트카 오시면 여기 딱 보면 이 사람은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뒤에서 바로 리더가 도와주는 어드바이스를 걸었을 때 바로 조직의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올림픽 때 보면 뒤에 심박수가 나오죠. 심박수. 보셨어요? 중계할 때 한국 선수들 나올 때 좀 재밌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선수가 과연 쏘는 연습 과정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뇌파 또 왼팔에 밀어주는 힘, 오른팔에 당기는 힘, 근전도 힘이 어떻게 흐름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근전도
또 심박수. 긴장되고 흥분돼서 심박수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체육과학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칩을 막 몸에 붙여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결과가 딱 나오는데 훈련 칩 때문에 줄이 주름째 달다 보니까 훈련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너 좋은데 왜 슈팅 순간에 딴 생각을 해? 아니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샀는데요. 무슨 소리야? 이리 와봐. 자, 모니터 봐. 딱 펴놓고 자 봐. 파장이 쫙 가잖아요. 쉬는 순간에 팍 튄단 말이죠. 이때 무슨 생각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바람 불에 5초 좀 할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파장이 나오잖아. 이걸 없애야 돼. 생각을 단순화해야 돼. 생각이 많으면 이 파장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생각을 계속 이걸 파장을 보면서 네가 생각을 하면서 무념무상 속에서 쏠 수 있는 이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왼팔 밀어주는 오른팔 당기는 이 힘에 따라서 왼쪽 갈 것인가 오른쪽 갈 것인가 팔을 뜰 것인가 쳐질 것인가 이런 거 근수도까지 전부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 긴장 안 했다 하는데 심박수 봐. 너 평상시 80개 정도 뛰는 선수인데 지금 100개 넘어갔다. 어떤 선수는요. 우리 저 김재석 선수 고등학생 있잖아요. 이거 시합팀 갔는데 도쿄올림픽 때 심박수가 170개가 올랐어요. 170개. 그러면 70개 뛰는 선수가 갑자기 170개 올라왔으면 정상적인 슈팅이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그 친구 그 긴장해요. 아까 이유가요. 긴장해줘가 있는 거예요. 저 동생들하고 누나들이 형들이 제발 조용히 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 죽겠어. 왜 안 쓸 거야? 막 그래도 본인 스트레스 해보려고 안 썼어. 근데 이걸 했더니 별로 안 쓰면서 한 80개, 90개 왔다 갔다 해서 썼잖아요. 근데 그 친구 원래 한 75개 정도가 정상인데 80개, 90개 올라가는 거예요. 올림픽 때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80개 넘는 선수를 과연 어떻게 다운시킬 것인가 이런 훈련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수 너 지금 평상시에 긴장을 하면 70개 뛰던 심박수가 180개 올라가는데 훈련 좀 하자. 너 훈련해야 되니까 180개 빨리 심박수 또 올려봐. 올라가니까 대표님 심박수 180개 올려보십시오. 올라가니까 절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인위적으로 180 올린 상태에서 훈련을 계속 할 수 있을 때 너가 자기가 이완시켜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지금도 대표팀이 하더라고요. 제가 대표팀 감독 때 개발하는 그 방법인데 400트랙 20바퀴를 전력 질주시킵니다. 더 20바퀴 그만 재면요 180한 5개 평균입니다. 한 160, 170 나왔다고 보면 그 전체 힘들기가 전체 뛰는 거예요. 다시 5바퀴 추가 안 나. 그 180을 만들어서 세팅 따를 바로 40초 딱 시간 주고 시합 붙입니다. 절대 못 사, 팔을. 호흡, 그치? 콧물, 눈물 막 질질 흐르는데 어떻게 시합을 했어요? 팔을 덜 못 쏘고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매주 수요일 날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내려가다 보면 체력 금방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심박수 100% 올라간 선수를 4초 안에 하다 보면 최대한 어떤 호흡에서 어떤 생각 갖고 체력 빨리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가면 엄청 체력 좋아지는 데다가 어떤 상황에서 하체가 튼튼해지니까 저를 흔들냐 바로 자기죠. 안전된 심박수에서 쏠 수 있도록. 이걸 개발하다 칩이 주렁주렁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한야구협회 현대차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장비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딱 얼굴 보면 얼굴 피부색 변화에 따라서 바로 심박수 나오는 거예요. 카메라 딱 붙이고 있으면 바로 그냥 심박수 바로 나옵니다. 얘네가 칩 붙여갖고 그러니까 지금은 카메라만 딱 대면 피부색 변화에 따라서 긴장되는 순간 피부색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에 따라서 심박수 나오는 겁니다. 이거에 선수는 훈련에 바로 집중해서 지도를 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개발해내고 또 내가 연습을 해야겠는데 상대 선수가 내가 같이 시합 좀 하자. 상대 선수는 이거 체력 훈련을 하고 싶은데 같이 시합을 하니까 하기 싫잖아요. 그럼 상대가 있어야 시합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슈팅 로봇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람, 풍향, 풍선 따라서 센서를 다 조정해 놓고 이 정도면 그
그러면 평균 그 로봇이 한 9.65 거의 9.7 10점 만점에 한 9.7 요즘 딱 해놓고 혼자서 슈팅 로봇 딱 만들어 놓고 둘이서 시합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선수 같이 시합하자라고 연습 과정에서 필요 없이 슈팅 로봇하고 바로 로봇하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임시현 선수, 김우기 선수 거의 100%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감정에 기복이 없는 로봇 선수 같이 나도 최대한 정말 무념무상 속에서 생각 없이 편하게 쏘겠다. 이런 과정에서 연습이 되는 겁니다. 이번 이제 파리올림픽 갈 때는 바로 이제 로봇까지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그 선수와 같이 상대방 선수하고 하는 게 아니고 로봇하고 로봇은 긴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 손으로 거의 10점 만점 쏘다시피 해요. 그런 선수 시합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노하우도 있잖아요. 이거랑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선수는 나는 집중력, 다음력 키우기 위해서 해변에 UDT 훈련하지요. 특전사의 공수부대 훈련하지요. 또 정말로 시차 정보려고 밤 12시에 불시에 예고 없이 집합해가지고 아침 7시까지 졸만하면 뛰게 하고 뛰어서 지치면 또 걷게 하고 산길 바닷가 해안가 밤새 걸어서 서울 7시에 도착하면 바로 그냥 아침 먹고 정상 훈련 낮과 바위바퀴 훈련하면서 시차 정보 훈련 같이 집에서 하는 그리고 혼자 절대 대화상대 없이 1km 간격 앞산이 안 볼 정도로 간격을 뛰어서 걷습니다. 스포츠 생리학, 심리학 이야기할 때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걷다 보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훈련 왜 해야 돼? 불평, 불만이 시간. 그러다 보면 분노. 그러서 내가 대표 그만 둬야지. 이게 뭔 하고 있는 거야? 불평, 불만 소리 걸어가는 겁니다. 대화 상대 있으면서 옆도 좀 할 건데 대화 상대 없어버리면 혼자 가는 가다 보면 책임. 그래, 어차피 그래, 해보자. 이런 새로운 목표의식. 자기 자신과 싸움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혼자 대화 상대 없이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끊임없이 바로 시차 정보 훈련 겸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 스타가 만들어서 탄생되는 겁니다. 저는요, 스타는 타고난 게 아니다. 100%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최고의 성과를 거둬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바로 리더, 팔로 함께 할 때 가장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 이 성과가 바로 최고 피크는 뭐냐? 2020년 도쿄 올림픽에 7개월 동안 걸쳐서 국가대표 선수 6명을 뽑았습니다. 선발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최고의 성과를 거뒀던 국가대표 생활이 얼마나 꿈에 좋았겠습니까? 진천 설치 들어가 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림픽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1년 올림픽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장님 이미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 선발 3명씩 뽑았어요. 올림픽 1년 연기됐습니다. 그럼 이 선수 그대로 보내는 게 나을까요? 선발 다시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 어차피 결정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올림픽에 국가대표 선발인데 내가 뽑힌 사람이지 내가 선발 장난치다 선발된 사람 아니잖아요. 연기됐다고 다시 뽑아? 선발 다시 하자고?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친구가 비록 지금 1년 전에 선발됐지만 1년 후까지 계속 비록 잘 나온다고 보장했잖아. 바로 서로 빠질 수도 있고 부상이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 1년 기간 동안 또 새로운 스타가 또 튀어나오는 선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림픽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최고 선수 아닙니까? 다시 해야 됩니다. 부모장에서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선발됐는데 다시 하자고? 조건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딜레마죠.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인 선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양국의 힘입니다. 6명 선수가 하나같이 꼭 약속을 하듯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개인의 이익보다도 조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양궁이 살아야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양궁이 죽어서 없애버리면 내가 무슨 선수 의미가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다시 하시죠. 뭐. 다시 합시다. 아무 정도 다시 합시다. 다시 했습니다. 7개월도 다시 했습니다. 그 바람에 떨어졌던 선수가 도쿄올림픽 때 안산 선수가 다시 선발됐습니다. 안산. 그 상관했잖아요. 떨어졌던 선수 때 다시 선발되는 바람에 선발돼가지고 상관하겠죠. 김재덕이 떨어졌거든요. 다시 선발됐습니다. 오진에게도 떨어졌던 선수가 나이 많은 선수 선발됐죠. 이렇게 새로 선발된 선수가 최고 선발도 거둬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자의 제일 나이 많은 이번 파리올림픽 때 전훈영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롱의 이우석 선수는 도쿄올림픽 때 선발된 선수예요. 선발된 선수인데 다시 선발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 도쿄올림픽 끝나고 다시 선발되는데 다시 선발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올림픽 가서 이우석 선수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 따고 전윤 선수는 그도 여자 주장으로서 최고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선수가 인정을 깨끗이 다시 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선수 아무 불평 없이 오히려 이 선수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서로 내가 벌을 받는 것 같지만 한국 양국이 잘 살아가는 힘을 키우려면 공개설까지 다시 해야 될 게 맞는 것 같다. 부모가 설득을 자식이 부모한테 설득을 하니까 훨씬 빠르게 이만큼 말 한마디 나오지 않고 깨끗이 정리됐잖아요. 좋은 선례가 만들어진 거죠. 처음으로. 딱 그게 웬일입니까? 독일 끝나고 2022년 항저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거기도 국가 선발 해가지고 훈련하고 있는데 아시안게임도 2022년 아시안게임도 코로나 1년 연기됐네요. 2023년도 했잖아요. 도쿄올림픽 때 1년 연기된 걸 다시 선발 다시 했기 때문에 좋은 선례가 만들었기 때문에 항저 아시안게임은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이 다시 하자.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니까 그대로 가는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물론 내가 항저 아시안게임 선발된 선수가 다시 하면서 떨어진 선수도 있고 선발된 선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가운데서 이게 바로 조직의 신뢰, 바로 이 신뢰의 힘이다. 그 신뢰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의 기본은 원칙, 그리고 공정한 투명함, 그리고 바로 소통하는 자리에 적어도 내가 리더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합니다. 솔직하게 풀어놓고 역지사지 생각해보자.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것도 소통으로 풀어나갈 수 있더라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약속드린 대로 좀 이제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요. 시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들 코치, 감독, 총괄 대표하고 전문의사 본부장님 말씀드렸지만은 12년 지금은 이제 대한양궁협회뿐만 아니고 각 가맹단체가 전문의사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긴다 해가지고 8년 연임밖에 못합니다. 8년 이상 할 수 없이 만들어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급해서 12년 하다가 물러나서 이제 실업양육회 회장을 4년 동안 실업양육회 회장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려고 했는데 한국 그 생활체육 양궁 그래서 일반인들도 좀 접근해서 양궁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는 한국 생활체육 양궁연맹의 수석 부회장으로 많은 일반인들, 직장 나이신 분들, 꼬맹이들 그래서 시합에 유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취미로 하는 분들이 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양궁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회 참가를 하고요. 재밌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은 저 친구 당연히 경기행 출신이고 당연히 체육대학에 한번 체육과 나왔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경기행 출신 아닙니다. 저는 체육과 출신도 아닙니다. 저는 이공계 출신입니다. 저는 전자 전기를 전공했습니다. 대학 들어와서 취미로 양궁을 하다가 너무 양궁 좋아서 빠져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내년이면 이제 50년 차 됩니다. 한움을 양궁에서 한움을 파고 50년 동안 거의 40년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떨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견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저 친구 신이 같은 놈이야. 굴러온 돌이 바뀐 누구만 해네.
어디서 불을 쳐다가 여기 와가지고 행사하려고 해? 체육관 나오자 놓고 친다는 거지. 저 이거 공대 출신이야.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죄라고 하는 것은 양국을 사랑한 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때려치고 내가 가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내가 뭘 잘못했느냐. 떠나더라도 내가 양국에 성공하고 내가 깨끗하게 내 손으로 떠나겠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죽을 만큼 얻겠습니다. 결과밖에 온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느꼈던 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과 무한 경쟁하라. 결국 내 자신과 있더라고요. 우리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내 자신 하나조차도 뛰어넘지 못한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자만이 성공을 꿈꿀 수 있다. 행복한 삶이 열린다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라. 적어도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년 후에 나는, 10년 후에 나는, 5년 후에 우리 조직은, 10년 후에 우리 조직은, 우리 가족. 끊임없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고민하다 보면 내가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나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안에 답이 있다. 저는 대표팀 있으면서 와이프가 적금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50몇만씩 들어서 3년인지 5년인지 아직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적금 받는 그거 말고 350만씩 적금 들은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아끼고 해서 적금을 한 몇 년 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얼마씩이라도 내가 연금 좀 받겠구나 하고 정말 참고 견디면서 같이 함께 했는데 지금 적금 끝나기 좀 상당한 시간 거의 20년까지 했거든요. 안 나오는 거여서 혹시 연금 언제부터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되니 제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대표님 이해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요 몰랐어요. 하루 종일 써왔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오는 돈이라고?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접근했는데 내가 죽어야 나오는 돈이라고? 그래 나 빨리 죽여야겠네. 하루 종일 써왔습니다. 그때 딱 스치게 이것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런 거구나. 이해를 해야겠다. 저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도 당분간 제 와이프는 나름대로 뭔가 좀 사겠죠. 예, 좀 생각을 그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살아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세상 돌고 도는 거잖아요. 성공의 순간 위기는 시작되는 거고 그 위기에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사실. 그 세상은 돌고 돈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은 분명히 나에게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 그 주어진 찾아오는 그 기회를 만끽하지만 또 이 기회가 어느 순간 또 다시 위기에서 갈 수 있겠다. 항상 세상 조심스럽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뜨거운 열정입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비전, 거대한 꿈 절대 이룰 수 없죠. 근데 열정의 가장 우선칙이 뭐죠? 태만 아닐까요? 태만. 자포자기 아닐까요? 자포자기. 특히 저는 조직적인 가장 우리가 타협해야 될 게 뭐냐? 현실 속에 적당하게 안주하고 싶은 바로 매너리즘 아닐까요? 매너리즘. 내 하나뿐이야. 누가 하겠지 뭐. 오늘 못하면 내랑 되는 거 아니겠어? 오늘 해야 돼? 이런 아니함은 없었을까요? 삶은요 도전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 순간에 도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전 꿈을 이루려면 미쳐야 살아남잖아요. 미쳐야 살아남죠. 그냥 미치면 바보가 되잖아요. 조직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우리 미칠 때 큰 신앙을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할머니, 여태까지 우리 대표님 비롯한 임원 그리고 팀장님들 정말 업계에 정말 아시아의 최고 되는 구성원까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아시아 최고 되는 구성원까지 하모니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서도